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전쟁과 평화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입니다. 오늘로 3권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4권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전쟁과 평화가 끝납니다. 전쟁과 평화를 읽기 전과 후 아마 자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권 2부 후반부와 3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부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26장에 39년까지 보로지노 전투가 벌어지는 전날과 당일의 얘기입니다. 보로지노 전투 전날 프랑스군 진영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순간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역사라고 느낍니다.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죠. 톨스토이 작가의 눈에 비친 나폴레옹은 대단히 희화적이기까지 합니다. 8월 26일 피에르는 전투 현장을 돌아다니고 쿠투조프는 구태를 생각합니다. 이 피에르가 전투 현장을 돌아다니는 장면 대단히 인상적이죠. 흰 모자를 쓰고 귀족 옷차림으로 돌아다닙니다. 아마 작가는 피에르를 전투 현장에 어떤 종군 기자처럼 파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전투의 생생한 리포트를 위해서 피에르의 시선을 빌리는 하나의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탄을 맞고 쓰러진 안드레이는 야전병원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나톨 쿠라긴을 만납니다. 일종의 연적이었죠. 이 안드레이는 나타샤를 납치하려고 했던 아나톨을 추적해서 결투를 하려고 합니다만 아나톨은 이미 러시아를 빠져나간 후였죠. 모스크바를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로지노 전투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나톨을 만나고 깊은 연민을 느끼죠. 결국 러시아군은 보로지노에서 정신적 승리를 거둡니다. 이 보로지노 전투는 양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합니다. 10만 양군이 공이 10만 명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 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피바다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보로지노 전투에서 러시아 쪽이 정신적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러시아적 그 기운이 승리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3부를 보겠습니다. 보로지노에서 후퇴한 러시아군은 쿠투조프의 결단에 따라 모스크바를 포기합니다. 모스크바를 방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모스크바 총사령관 라스톱치는 그것을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스파이라고 지목된 사람을 처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민중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중들은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한편 이 엘레는 카톨릭에 입교하고 이 예수회죠. 피에르와 헤어집니다. 이 엘렌의 뭐랄까요? 이 악행이랄까요? 악행은 끊임이 없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피에르는 변장한 채 거리로 나서고요. 로스토프가 사람들은 피난을 서두릅니다. 다시 이 피에르는 불타는 모스크바를 다니면서 생생한 현장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작가는 피에르를 파견해서 피에르의 눈으로 이 현장을 생생하게 보게 하는 것이죠. 피에르는 한 아이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은 스파이 혐의로 처형당하는 러시아인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이르죠. 4권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9월 2일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로 돌아오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습니다. 9월 2일이니까 그레고리 역으로 하면은 9월 14일입니다. 불타는 모스크바. 이 불타는 게 라스톱친의 음모에 의해서 불탄다고 프랑스 군에서 생각하는데 작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얘기하죠. 그게 또 민중에 보이지 않는 의지였다고 판단합니다. 나타샤는 부상을 입은 안드레이 공작이 자신과 함께 이동 중이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나폴레옹을 죽일 계획을 세운 피에르는 아이를 구조한 후 체포됩니다. 체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권에서 이어집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이 3권과 4권이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권 2부 후반부와 3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장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몇몇 문장만 뽑습니다만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문장들이 참 많은데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전쟁과 평화를 읽으실 여러분들의 눈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투 현장의 피에르, 이 피에르의 역할 또는 서사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피에르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포탄이 쏟아지는 한가운데를 하얀 그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정장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병사들은 피에르를 쳐다보며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다들 하인 모자를 쓴 이 남자가 나쁜 짓을 하기는커녕 벽이 경사면에 온순하게 앉아있거나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에게 정중히 길을 양보하거나 가로수 길을 산책하듯 평온하게 포탄이 휙휙 날아다니는 포대를 거닐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자 그를 향한 악의에 찬 의욕의 감정은 점차 익살스럽고 다정한 호감으로 변했다. 그것은 병사들이 자기네 동물들, 즉 개나 수탉이나 순염소 등 부대에 사는 동물들에게 품는 감정과 비슷했다. 이내 마음속으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이 병사들은 그를 자기들 사람으로 인정하고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우리 날이라고 부르며 자기들끼리 정겹게 그를 조롱하곤 했다. 전장의 그 현장에 나타난 이 피에르의 모습. 패전한, 퇴각하는 군인들이 모스크바로 돌아올 때 거꾸로 피에르는 전장으로 가죠. 이 병사들은 피에르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각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피에르는 전쟁의 참상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로지노까지 와서 그 전투의 현장을 참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으로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작가 톨스토이가 피에르를 전장의 한 복판으로 보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죽고 죽는가? 이 전쟁터에서 이런 회의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과연 나는 왜 싸우는가? 내가 왜 이 적군을 죽이는가? 우리 로스토프의 회의를 봤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병사들 사이에서 어떤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볼까요? 식량도 휴식도 없이 탈진해버린 양쪽 병사들은 아직도 서로를 소탕해야 하는지에 대해 똑같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동요하는 기색이 뚜렷했고 저마다 마음에 이런 물음이 똑같이 일어났다. 왜? 누구를 위해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해야 하지? 당신이나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여. 당신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난 더 이상 싫어.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똑같이 무르익어 갔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두려움을 느끼며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던지고 발길 닿는 대로 달아날 수 있었다. 네, 이런 문장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나 쿠투쇼프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지만은, 그리고 안드레이나 피에르, 로스토프에게 이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지만, 이런 병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병사들의 생각의 흐름들을 포착해내는 이 톨스토이의 시선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영문 소설과 구분되는 점이죠. 전쟁을 다룰 때는 흔히 이 영웅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이렇게 병사들,
병사들이 누구겠습니까? 민중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민중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바라본다는 것,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9세기 초반의 상황들을 19세기 중반에 재현하면서 민중들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을 포착했다는 점도 우리가 충분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적벽대전을 그린 삼국지의 장면을 판소리화한 것이 바로 적벽가죠. 이 적벽가의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영웅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벽가의 절창들은 이 병사들의 탄식과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게 민중들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왜 적벽가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병사에게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얘기는 4권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피에르가 만난 이 플라톤이라는 병사가 있거든요. 플라톤이라는 병사에게서 피에르가 보는 게 무엇인지 4권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병사를 통해서 민중을 발견하는 그 하나의 실마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피에르의 생각입니다. 볼까요? 그런 건 이제 없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피에르는 다시 외투를 머리까지 덮었으며 생각했다. 아,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던가. 난 그 공포에 얼마나 수치스럽게 굴복했던가.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계속 의연하고 침착했지. 그런 생각했다. 피에르가 생각한 그들은 병사들이었다. 포대에 있던 사람들, 그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들, 이콘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 이제까지 피에르에게 미지의 존재이던 기묘한 그들은 그의 생각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뚜렷하고 날카롭게 구분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전쟁터에서 잠깐 벗어나서 여인숙에 들어가죠. 이 여인숙에서 피에르는 긴 상념을 이어갑니다. 이 상념에서 피에르가 발견한 것은 바로 병사, 민중이었죠.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귀족의 사생화 피에르,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변화를 꾀했지만 다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죠. 그러다가 전쟁의 한복판 보로지노 전투 현장에서 병사를 통해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분신으로서 피에르의 면모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피에르를 전쟁의 한복판에, 또 불타는 모스크바의 한복판에 파견함으로써 민중들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민중의 정신의 그 핵심을 찾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테마는 전쟁과 평화 전체 주제와 바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피에르는 이 소설의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돌이켜 보십시오. 전쟁과 평화의 중요한 인물들은, 핵심적인 인물은 3명입니다. 나타샤, 안드레이, 피에르. 그리고 그 옆에 니콜라이 로스토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악역을 하는 엘렌과 아나톨이라는 쿠라긴 집안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전쟁과 평화가 어렵지 않게 그 큰 줄기를 우리에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3권 후반부에 이르면은 톨스토이의 역사관이랄까 민중관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4권 마지막에 실려있는 에필로그 2에서 논문의 형식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부 후반부에서도 톨스토이의 역사관 또는 민중관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부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의 운동은 무수한 인간들의 의지에서 흘러나오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수한 인간들의 의지에서 흘러나오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몇몇 영웅들의 의지로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웅사관과 분명히 구분되는 민중사관 또는 인민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인간들의 의지의 총합이 혁명과 나폴레옹을 만들었으며 오로지 이 의지의 총합이 혁명과 나폴레옹을 용인하고 파멸시켰다. 인상적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의지의 총합이 혁명과 나폴레옹을 만들었으며 오로지 이 의지의 총합이 혁명과 나폴레옹을 용인하고 파멸시켰다. 이 맹자의 혁명 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교 사상의 핵심 중에 바로 이 무린 민중들이 이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톨스토이가 동양 사상, 특히 중국 그 원시 철학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는 것 다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자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얘기하죠. 톨스토이는 노자를 직접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자를 인용한 여러 문장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도올 선생의 노자 강의가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도올 선생은 수은 최재우의 사상과 노자를 연결시켜서 강조하시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자와 톨스토이의 사상을 연결시켜서 이해해도 정말 많은 걸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와 노자, 흥미진진한 쌍이죠. 조합입니다.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톨스토이는 노자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번역까지 직접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번역한 노자가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역사의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고찰 대상을 완전히 바꿔 황제와 대신과 장군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대중을 지배하는 동질적인 무한소의 요소들을 연구해야 한다. 이 미분과 적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을 지배하는 동질적인 무한소의 요소들, 이 대중들, 민중들, 이 인민들을 지배하는 그 무한소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흐름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웅들 몇몇, 그러니까 황제나 대신이나 장군들 몇몇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인과론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톨스토이는 단칼에 쳐버립니다. 이 나폴레옹이 감기에 걸려서, 코감기에 걸려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역사학자들은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볼까요? 역사의 바다가 잠잠한 시절에 허술한 작은 보트를 탄 통치자나 행정관은 민중이라는 선박에 삿대를 걸친 덕분에 움직이면서도 오히려 그가 의지하는 선박이 자신의 노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민중이라는 선박에 삿대를 걸친 덕분에 움직이면서도 그가 이 의지하는 선박이 자신의 노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민중이라는 선박에 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조금 더 볼까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만은,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일단 폭풍이 일고 바다가 거칠어지고 선박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망상은 불가능해진다. 선박은 거대하고 독립적인 경로로 나아가고 삿대는 움직이는 선박에 닿지 않는다. 그리고 통치자는 벼랑간 힘의 근원인 권력자의 자리에서 보잘것없고 무익한 나약한 인간으로 떨어진다. 네, 라스톱친, 모스크바 사령관 라스톱친의 그 억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라스톱친뿐만 아니고 일반 영웅 중심 사관을 펼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네, 이건 역시 동양 정치 사상, 민중 중심, 민본 중심의 민본 사상이 입각한 동양 정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드레이의 깨달음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상처를 입은 안드레이가 피난 준비에 바쁜 모스크바, 로스토프 집 앞을 지나가죠. 그때 로스토프 집안에 있던 마담 쇼스라는 사람이 안드레이를 발견합니다. 소녀도 발견하죠. 그런데 이 피난길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피난처에서 나타샤와 안드레이를 만납니다. 이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만남은 사권에서 이어집니다. 이 마리아와 나타샤가 안드레이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그 안드레이의 상념을 뒤에서 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실마리를
3권 후반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의 상념이 길게 이어집니다. 볼까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그 마음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옮겨갈 수 있어.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지. 죽음도 그 무엇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어. 그 사랑은 영혼의 본질이야. 하지만 난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녀만큼 내가 사랑한 사람도 없고 미워한 사람도 없어. 그는 나타샤를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에게 기쁨을 주던 그녀의 아름다움만을 떠올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 그녀의 고통과 수치와 후회를 이해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거절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해했고 그녀와의 파혼이 잔혹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그 눈동자를 보며 말할 수 있다면. 이 안드레이의 바람은 며칠 후에 실현이 됩니다. 나타샤를 가까이 하고 안드레이는 죽음을 맞이하죠. 피에르가 민중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톨스토이의 분신이었다면 안드레이는 사랑을 새로운 지점에서 발견했다는 점에서 톨스토이의 분신입니다. 이 안드레이와 피에르, 톨스토이의 분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샤는 러시아 정신을 체현한 인물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이와 피에르와 나타샤, 전쟁과 평화를 관통하는 인물이자 톨스토이의 사상을 품은 분신들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타는 모스크바를 그린 작점 이상의 작품입니다. 모스크바를 두고 불타는 모스크바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죠. 라스톱친 모스크바 사령관 라스톱친의 기획하에 조직적으로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도 있는가 하면은 민중들이 누구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민중들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저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도 민중들의 보이지 않는 의지의 흐름이었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모스크바는 그들을 자기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빨아들였다. 물이 마른 땅에 흘러들면 물도 마른 땅도 사라지듯 굶주린 군대가 풍요로운 텅 빈 도시에 들어가자 군대도 소멸하고 풍요로운 도시도 소멸했다. 그래야 진창이 생기고 화재와 약탈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현장에서 피에르는 어린아이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총을 들고 이 한복판을 방어하면서 나폴레옹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프랑스군에 체포되죠. 그 후의 장면들은 4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타는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피에르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아이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프랑스 장교를 의도하지 않게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프랑스 장교와 나누는 대화도 흥미진진합니다. 펼치는 곳곳마다 정말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근대 세계 문학 사상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작품인 이유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읽기 7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